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강의 계획서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강의는 그 월요일, 화요일 지금 7시부터 시작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시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쪽지 시험처럼 뭐 OX를 드리거나 아니면 써보는 걸 드리거나 풀어보시고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 화요일은 2시부터 시작해서 식사하시고 연강으로 치르니까 요거 좀 감안하셔서 스케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목표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문풀 강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 해당 내용은 다 정리를 하고 시작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험 이제 2달 조금 안 남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사보의 강의를 들으셨어도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고 좀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빈출되는 부분이랑 반복되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건데 강의 계획서 같이 보고 설명 드릴 거지만 이 문제풀이 강의를 어쨌든 들으시는 거잖아요. 혼자 푸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 뭘 얻어가실 건지 요걸 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고 읽으시면서 이거는 내가 기본 개념을 알았어도 확인하기 좀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OX를 맞추기 어려웠겠다거나 이거는 내가 좀 체크해놓고 봐야겠다. 이런 거를 지금 조금 풀면서 같이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점 감각을 좀 배양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쪽지 시험 볼 거고 뒤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3번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셀프 스킬업. 그래서 사람마다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실수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 급하신 분들은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이제 잘못 읽거나 선지를 빠르게 읽다가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읽는 속도가 느려서 애초에 그 시간 압박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못 푸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본 내용을 다 공부했는데 선지가 길어지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도 제가 시간 딱 재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푸시고 그럼 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 근데 시간 부족한 게 아직 1차 본격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강의만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괜찮지만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는 좀 이 시간을 신경 쓰면서 앞으로 이 2달 동안 메꿔가야겠다. 요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그 셀프 스킬업 옆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리는 내용 보시면서 내가 문풀 강의 때 요런 걸 좀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기본 이론 때 많이 하고요. 지금은 이제 문풀이니까 그건 생략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민법, 사보,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문제를 빨리 원래 푸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올해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저라면 이 나중에 OMR 마킹하는 시간을 저는 넉넉하게 한 15분 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보수적으로 보면 10분도 괜찮을 수 있어요. 5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120개 마킹하고 체크를 좀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0분. 5분은 이제 좀 너무 모자르실 거고 15분으로 제가 한 이유는 이제 성격상 나중에 이제 찝찝하게 마킹하고 내 점수가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공부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15분 빼시고요. 그러면 얼마 남죠? 105분. 그러면은 민법 40문제 40분 안에 못 푸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시겠죠. 근데 또 사보랑 이 선택 과목도 문제 수가 적지 않아서 막 50분 이렇게 넉넉하게 배치하기가 그럴 수 있으니까 민법을
이것도 부족하실 텐데 한 50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사보랑 선택 과목을 28분에서 30분 사이에 끊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한 40초? 네. 그래서 앞으로 문제 같이 풀어보실 때 제가 한 문제당 40초라고 계산을 해서 풀어보시는 시간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1교시는 괜찮은데 2교시에서는 시간 압박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시간 압박에 대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줄이시고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노동법 강사님들께서 잘 말씀 주시겠지만 노동법은 시간 남겠네, 남으실 텐데, 절대 그 시간 어쨌든 나가 있거나 하실 거 아니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검토해 보시고 실수 없이 풀도록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고득점을 받아야 나중에 이제 평균을 맞추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교시는 실수 없이 가자. 2교시는 이제 시간,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게, 강의는 물론 지금 듣지만 언제 진짜로 내가 시작할 건지 다 2차랑 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헌동 이상이신 분들은 1차 경험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한 3, 4일 전까지 2차랑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저는 리스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험 경험이시거나 내가 좀 1차에 많이 투입을 못하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달 정도? 그래서 2차를 하시다가 멈추는 거에 부담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괜찮습니다. 일단은 1차를 합격해야 2차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잡고 한 달 전에 다 멈추기보다는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1차를 뭐 하루에 그래도 2차를 하루에 한두 시간 한다거나 모의고사는 본다거나 요렇게 하다가 적어도 2주 전에는 올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바뀌잖아요. 그거 전에도 대부분 1차 보시는 분들이 2주 전에는 다 올스탑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고 올해는 문제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시험 기출되는 그 범위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선택하되 한 달에서 2주 사이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한번 생각하시면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법을 고민할 게 없습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금부터 있는 시간 동안 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버리고 말고 선택과 집중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근데 2차랑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약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모든 내용을 다 100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사보로 치면은 내가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공부할 거고 어디에서 힘을 뺄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저희 어디에 선택하실 거예요? 고용, 산재, 징수, 사회보장기본법. 여기는 힘을 꽉 줘서 버리는 거 없이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맞춘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디서 몇 점. 그러니까 이 과목에선 여길 조금 약하게. 대신 많이 나오는 부분은 진짜 빡빡하게 공부를 하겠다. 이거를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제 드리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점수가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실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점수도 저희 평균 60인데 애초에 평균을 60으로 맞춰서 공부하시면 시험장 가면 분명히 떨리실 거예요. 이제 웬만한 분들 아니고서는. 그래서 목표 자체를 평균 70점에서 75점 정도로 조금 높게 잡으시고 내가 시험장에서 떨거나 하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70으로 잡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하자, 각 과목별로도 그걸 생각하셔야겠지만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기출되는 현황 보시면 여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 건강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제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올해 더 늘어날 거고 당연히 문제 수가 느니까. 근데 건강이랑 연금이 얘네만큼 많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사회보장 기본법까지가 1번, 그 다음에 건강연금 중에
물론 저는 이제 올해는 기출까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럼 뭐부터가 2번이에요? 건강, 연금. 이 정도지 건강을 다른 것만큼 힘주시는 거는 이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거 제가 기본 이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무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사회보험법이 실무 가면 여러분들 4대 보험 업무 하실 때 쓰시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이랑 연금은 회사에 다니던 자영업자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혜택을 받는 제도죠. 근데 특수한 이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뭐예요? 고용산재. 저희 노동관계법령 전문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비중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요, 전략적으로 이건 공부해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나중에 페이지 수 보면 진짜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내가 정리를 해놓으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셔야 된다. 왜냐면 건강 공부할 시간에 이거 하면 세 문제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기출되는 비중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문제 수가 늘어나도 공부하실 때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 같이 연습하실 게 문제 읽으시는 법. 읽는 법 이제 잘 읽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일단은 옳은 거를 물어보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건지 이거 당연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뭔지 읽으면서 캐치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선지 읽으실 때요. 요거 문제 읽을 때처럼 잘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난관을 겪으실 땐 이런 거죠. 다 읽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다 지우거나 다 맞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난관을 겪으시는데 옳거나 옳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을 때 시험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험장에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이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1차만 하시는 분들도 내가 다 했지만 교수님이 저 구석에서 그 한 문제 내면은 그거는 맞추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니까 맞추면 좋은 건데 거기에 너무 이제 흔들려서 시험장에서 이제 멘탈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인드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다.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왔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 스스로 약간 1차 공부가 부족했나라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옳거나 옳지 않은 지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 푸실 때 공부 다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 오늘 들 거 아니에요. 문제 푸실 때 미리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답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골라낼 건지.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 몰랐던 선지 체크해놓고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느낌을 조금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문답형.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며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 구직급여 일수 표 그려서 바로 맞추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소정급여 일수 표를 그려서 알 수 있으면 맞추는 거고요. 이 표 공부 안 했으면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요. 내용 열거형.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심의사항을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고 안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찍거나 틀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지형이라고 해서 선지에서 어떤 틀린 포인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특히나 더 객관식 시험이면 문제 많이 풀어서 좀 감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더더욱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험 문제 바뀌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으로 푸시면 시험장에서 헷갈립니다.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건지, 그냥 기출에서 봤던 그 느낌으로 맞춘 건지, 이거를 약간 헷갈리는 상태에서 푸시는데, 지금 올해 어떻죠? 민법, 사보, 선택 과목 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그래서 저랑 같이 복습하실 때에도요, 정확하게 내가 그 내용을 먼저 아는지 체크하시고, 다 약간 아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아셔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해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약간 다 흐릿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고 모르는 게 이거니까 이걸 나중에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만약에 푸시고 싶으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기출 찾아서 풀거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기출 같은 거 정리해서 푸실 수 있게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에센스 사보로 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기출문제는요, 여러분들 기본 내용 다 숙지하신 다음에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으로 푸시기보단 정확하게 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내용이 뭔지, 에센스 사보 공부하고 갔을 때 맞출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모르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이걸 통해서 익혀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출에 나왔으니까 문제은행이겠지 하시기에는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면 사보 기존에 안 나오는 게 좀 많거든요. 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아껴서 푸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간 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킹 시간은 최소가 10분입니다. 최소 10분.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15분. 그 다음에 1교시는 뭐부터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2교시 문제 푸시는 순서까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실 텐데 저 같으면은 민법을 먼저 풀거나 아예 선택 과목을 먼저 풀거나 내가 너무 떨릴 것 같으면 그나마 자신 있는 거에서 한 과목 쳐내고 시간을 그래도 확보한 상태에서 민법을 풀면 마음이 좀 여유로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려운 거부터 쳐내고 나중에 하자. 근데 이제 민법을 나중에 하시면 민법은 선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말도 약간 독해처럼 해석하셔야 되고요. 길잖아요. 그럼 마킹 시간 막 점점 다가오죠. 이거 문제는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 어택을 받으실 거니까 이것도 미리 꼭 생각해보고 가셔라. 그 다음에 준비물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볼 때 눈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공부하면 또 눈이 많이 건조해져요. 단백질이랑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서 인공 눈물 같은 거 꼭 챙겨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뭐 물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아니어도 시험 2주 전부터는 이거는 반드시 시험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 안 가시고 그 시간에 깨어서 공부하시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아침형 인간은 아니어서 막 새벽부터 공부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시험장 시간이 도착하시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일어나야 될 시간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접수 다 하셨고.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좀 내가 계속 깨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차만 하실 게 아니어도 시험 시작하는 시간부터는 적어도 원래 뭐 그 시간에 노동법 공부를 하셨으면 노동법 공부를 한다거나 몸을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멘탈 관리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험장에 가서 오히려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떨려서. 근데 떨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인데 공부해서 내가 생각하는 실력. 근데 이 실력보다 잘 보려고 시험장에서 내가 실력보다 잘 보려고 하면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는 지금 2달 안에 물론 전제가 이제 민법 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합니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 합격할 실력.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만들고 시험장에서 실력만큼만 보고 오겠다고 생각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뭐 요행 바라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노동법 몇 점, 그 다음에 사보 몇 점 이렇게 해서 이만큼 공부해 갔으니까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풀겠다.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실 겁니다. 특히 2교시에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천천히 풀되 모르면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용보험 기금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건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와서 문제 나왔습니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럼 그건 과감하게 넘기고 나중에 이제 살짝 보고 어렴풋이 찍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약간 알듯 말듯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실수 없이 푸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은 좀 덜 떨리실 거다.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고용보험법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프린트 3가지 종류 드렸는데요. 강의 계획서 하나 드렸고요. 기출 분석해 놓은 거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해서 이렇게 손글씨로 적은 거 드렸는데요. 매 법령마다 이렇게 손글씨로 적은 제가 부를 때는 개관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법령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를 정리한 이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도 이제 매 그 법령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드릴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용보험법 기출분석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는요, 맨 앞에 차례 옆에 그 펴보시면 에센스 사보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를 펴주시고 고용보험법 기출 프린트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춘 박사님이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요. 올해 예상 문제를 몇 문제 나올지를 기재를 해 두셨어요. 근데 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고용이랑 산재에서 이제 10문제.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9문제에서 11문제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징수법도 7문제인데 5문제에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금이랑 건강에서 많이 나와도 진짜 많이 나와요. 6, 7문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사보는 70점 목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넉넉하게 28문제에서 29문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2차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 맞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목표잖아요. 1차는 고득점이 아니라. 그러면은 10개 정도는 넉넉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연금은 기출까지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내용 한번 들어와서 고용보험법은 9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한두 문제 틀리고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용보험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봤는데 내가 진짜 도저히 이거는 못 외우겠다. 이거 말고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그리고 이제 선입견을 드리지 않으려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요 정도 아닐까 싶어요. 지원금, 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금. 왜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출된 게 8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8문제? 되게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이제 시작하는 그 1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왼쪽 목차를 보시면요. 장이 있잖아요. 장.
다른 것들은 이 실업급여 장에서 이만큼이 나온 거, 이만큼. 몇 문제 나왔는지 보이시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만큼 나오는 동안 고직 사업은 8문제 나온 거면 1년에 한두 문제 나오거나 안 나왔었어요. 근데 다만 올해는 문제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나올 겁니다. 지원금 물어볼 건데 이제 너무 힘들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래도 약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이 정도. 근데 나머지는 무조건 다 여기다가 체크했네요. 나머지는 무조건 다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보시면요. 개관 파트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그쵸? 매년 한두 문제씩 물어봤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물어보겠죠. 한 2-3문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총론 파트도 버릴 것 없이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걸 제가 노란색 표기한 거고요. 연두색은 뭐냐면 올해 좀 나올 법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란색도 나오고 연두색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왜냐면은 아예 강의를 처음 듣진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노무제공자랑 예술인 있잖아요. 그럼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그동안 많이 못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물어볼 겁니다. 많이 못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수님이 의외로 자영업자 문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자영업자.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그러니까 다 촘촘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유튜브 보시면요. 아니면 프라임 홈페이지 가보시면 올해 개정되는 것만 따로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조기재취업수당 개정됐죠. 근데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동안 고용범 6문제에서 이거 다 내려면 문제가 좀 부족했는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도 계산하는 거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육아휴직에서도 만약에 처음 들어보시면 하면 됩니다. 6+6 개정된 거 있잖아요. 육아휴직급여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단독 문제로. 그러면은 계산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따져보시면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받는지 계산하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기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단축급여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사보 계산 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이거 공부해 가실 거잖아요. 그럼 계산 안 복잡하고요. 맞출 수 있어요. 오늘 풀어보시면 느낄 텐데 사보 계산 문제는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재무회계나 이쪽 계산 문제랑 달라요. 공식 자체도. 그러니까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111페이지 책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시 가벼운 사보로 2월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가벼운 사보 펴셔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에센스 사보랑 가벼운 사보의 차이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벼운 사보는 이제 제가 편집한 건데요. 순서가 에센스 사보로 보면 약간 순서가 이제 법령대로 가서 안 맞는 게 있어서 그 편제를 달리했고요. 약간 빠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에센스 사보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에센스 사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벼운 사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아니면 구매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가벼운 사보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로 기본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는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보는 5페이지 펴주시고요. 에센스는 11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1차 합격하시고 2차까지 계속 갈 거니까요. 목적은 어떨 때 보냐? 이 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만 볼게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한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의 메인 목적은 뭐예요?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면은 구직기간에 뭐 줍니까? 구직급여 주는 게 메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뭐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 중에서도 여기. 예,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게 꽃이에요. 근데 실업급여 주는 것 이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실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예방하는 건데, 실업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을 촉진시키거나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시키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파트. 지원금 주거나, 그러니까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들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근로자들 직업 능력 개발하는 거를 지원하는 걸 이제 고용보험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려가셔서 2번 용어의 정의 이제 한번 보시면요. 용어의 정의는 기출 표시돼 있는데요. 단독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는 최근 트렌드는 아니나 용어의 정의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나중에 선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암호 같은 거죠, 법은.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보험법에서의 이 말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이 뜻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피보험자라고 하면은 뭐부터 나오셔야 돼요? 근자, 예, 노. 두 문자입니다. 근로자의 근, 예술인의 예, 노무제공자의 노, 자영업자의 자. 근자, 예, 노. 그러니까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돼서 혜택을 받는 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혜택을 받는 쪽이다. 돈 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반반 내죠. 그러니까 피보험자 혜택 받는 근자, 예, 노. 그 다음에 가입되거나는 뭐예요? 가입되거나 당연가입,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 가입된 것으로 보는은 뭐예요? 이미 의제가입 얘기하는 거겠죠. 피보험자 근자 예노.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하건 해고를 당하건 권고사직이건 사유가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 실업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실업은 뭐예요? 의사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의사랑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걸 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할 의사는 있는데 몸이 아파서 능력이 안 돼요. 일을 할. 그럼 저 실업 인정 나중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실업의 인정은 누가 합니까? 직업안정기관장. 직업안정기관장 누구예요? 고용센터 기관장. 직업안정기관은 각 고용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서부고용센터, 관악고용센터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급 자격자 누구예요? 근자 예노 중에 하나겠죠. 근자 예노 중.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다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인정하는 걸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얘기해보면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하고 있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수는 근로소득 동그라미 빼기 표시 중간에 하시고 비과세 근로소득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거를 보수라고 한다 했는데 보수는 뜬금없이 왜 용어의 정의를 했냐. 이 보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그라미 치세요. 30일 아니죠. 1개월이랑 30일 법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노동법 그 평균임금의 3개월 90일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아니다. 1개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관장. 누가 관장합니까? 노동부 장관. 고용산재는 그러니까 뭔가 그 종속적인 노동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는 아니어도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근로자랑 비슷하게 일하는 분들 혜택을 주려는 거니까 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사업 종류 보시면요. 메인이 실업급여, 그 다음에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출산이나 육아로 소득이 없을 때 그걸 보전해주는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 4번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안에 출산 전후 급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출산 전후 휴가급여랑 출산 전후 급여 다른 겁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요, 노무 제공자랑 예술인이 받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게 휴가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하시면 배우시겠지만 프리랜서는 쉴 때 휴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쉴 때 택배기사님 쉰다라고 해서 택배회사에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죠. 오늘 제가 대타기사 구했으니까 대타기사 보낼게요 라고 해서 제3자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B가 돼서 얘기가 되면 그냥 쉬는 거예요. 휴무. 근데 근로자는 내가 오늘 힘들다고 해서 저 대신 인사팀 업무 해본 제 친구를 보낼게요. 제3자 대체 안 되죠. 오히려 휴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휴가를 쓰는 건 근로자. 그때 주는 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휴가를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출산 전과 후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조리 하려면은 일을 못 했겠죠. 그때 떨어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출산 전후 급여.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는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이거 못 받는다. 이따 두 문자로 정리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막 처음 듣고 약간 낯선 내용이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시험 전까지만 다 해가시면 됩니다. 5번 국고의 부담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짝꿍은 일반 회계 동그라미 부담하여야 한다. 이걸 뭘로 바꾸냐면요. 이건 말장난 치는 거죠. 부담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일반 회계는 하여야 한다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외 예산 범위에서 보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넘기시면요. 반가로 1번 읽을게요. 징수된 고직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말이 기니까 한번 끊어보시면 보험료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보험료 걷는 종류가 두 개인 거예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를 걷습니다. 그거 각각 걷어서 어때요? 그 각각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고직사업 보험료 걷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쓰겠죠. 직업능력 개발하는 거 이제 비용 보전해 주거나 뭐 지원금 주거나 실업급여는요. 걷어서 실업급여 주겠죠. 근데 다만 이후 보시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동그라미 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육아기 단축급여 동그라미, 출산 전후 육아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은 각각이다. 근데 실업급여를 걷어서 실업급여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더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딱 튀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 지금 우리 고용보험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왜 나와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를 나라에서 일부 돈을 보전해 주거든요. 그거를 무슨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거둔 걸로 소규모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 이런 거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잘 체크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반괄호 2번. 자영업자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거둔 고직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는 똑같죠. 원칙은 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이거 선지 그대로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맞는 선지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어때요? 국민연금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번 읽은 문제에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선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OX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업급여 보험료로 어디에 충당하는지 1, 2, 3, 4, 5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다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고용보험위원회 보시면요. 어디에 설치하죠? 고용노동부에 설치. 근로복지공단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고용보험법 하나 했는데 뒤에 이제 산재, 징수 가면 어떤 위원회는 금복에 설치를 해요. 근데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그리고 구성, 사자 구성. 사자, 근로자 측, 사측, 공익 측, 정부 대표자 측 해서 근사, 공정 이렇게 사자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3자 구성이면 틀린 거죠. 위원장은 차관. 그리고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 임기는 2년. 여기서 이제 두 문자 따시면요. 고용노동부 설치에 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4자 구성에 4 동그라미, 20명에 2 동그라미 치세요. 임기 2년에 2 동그라미 하시면은 두 문자 고사이. 그러니까 고사이를 못 참고 했을 때 그 고사이입니다. 고사이. 그러면 고용보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당연히 이제 최종적으로 남기라셔야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요. 고용보험법에서 배우는 위원회고 노동부에 설치해요. 무슨 일 할까요? 고용보험과 관련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보험료 얼마 거들지 뭐 이런 거 심의를 하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보험 제도 및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료율 결정 당연히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뭐 실업급여 사업도 하고 고직 사업도 하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사업 평가. 그 다음에 연초에 보험료를 전국에서 거두면 되게 많겠죠. 그걸 어디에 얼만큼 쓸 건지의 계획. 그 다음에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한다. 당연히 읽어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위원장이 이제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대행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동그라미 치세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반가로의 전문위원회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위원회 보실 때는 상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고용보험위원회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두어야 한다 아니죠.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운영전문위원회 운영 동그라미,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가지로 둔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 15명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고용보험법 총론 파트 보고 있고요. 어떤 법인지, 목적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넘기셔서 적용 범위 보시면요. 고용보험법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원칙은 쉬워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업종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은 뭐 작아서 알바생 1명 사용하는 카페에다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고용보험.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업종이 뭐든 간에 고용보험법 적용된다. 근로자만 있으면 적용돼요. 그럼 문제에 나오는 건 뭡니까? 적용 제외를 이제 자주 물어보죠. 여러분들 기출표 보시면 적용 범위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겠죠. 그럼 적용 제외는요. 그 반괄호 2번 옆에 사업이라고 써주세요. 사업.
적용 제외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 그 밖에 일부 혜택만 적용이 제외되는 거. 이게 반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농업, 임업, 어업 중. 그럼 산업, 우리 1차 산업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겠죠. 업종 이거 가지고 말장난 치진 않습니다. 농업, 업, 임업 중에 법인이 아닌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이 아닌. 여러분들 농수산물 사실 때 보시면 무슨 농업법인 이런 데도 있고요. 영업법인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 1차 산업 하셔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곳이죠. 근데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과수원을 하는데요. 개인 과수원을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사과 농장에서 이제 팝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4명 이하면 적용 제외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아닌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 이렇게 나와야 적용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2천만 원,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가구 내 고용활동 이거 한번 보시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과일 청우를 만들어서 파는데 처음에는 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그럼 뭐 재료비랑 수고비해서 내가 좀 일정 금액을 줄 테니까 나 좀 만들어줘. 이런 거가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활동 요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용제외 사업의 특징 이해되시죠?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압박을 느끼시겠지만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사보 막 어렵다 얘기 나오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개인 과수원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쭉 긴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능력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 보시면요. 근로자 특성 때문에 적용 제외되는 거예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60시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60시간 안 되게 일하는 사람이면 저 근로자여도 고용보험 가입 안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만 뒤에 보시면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 근로자는 적용한다. 그러면 제가 진짜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려면요. 60시간 미만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미만 일하면 저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거예요. 근로자여도. 근데 누군 적용이에요? 일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표시하실 때 60시간 미만 여기다 세모 표시하시고요. 일용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60시간 미만 옆에 뭐 적어주시면 좋을까요? 3개월 미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애초에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이면 적용 제외. 제가 60시간 미만 일하는데 4개월 일하기로 했어요. 그럼 저 적용.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 세모.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하느라 고용보험 가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세모. 별정 우체국 직원 세모. 그러니까 여기 이 반가로 3번의 특징은 근로자인데 근로시간 특성 때문에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 이거 적용받아요. 다른 연금에 가입해서 빠지거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반가로 4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빠지는 거예요. 가입은 하는데 얘네만 혜택을 적용을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
네, 외국인은 체류 자격별로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달라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외국인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그럼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읽으시면 외국인 고용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한테는 일부만 적용한다는 거니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대로 여러분들 내재화 시켜주시고 그 외에 외국인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적용 제외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에서 두 문자 한번 따고 가시면요. 예술인의 예 동그라미, 노무제공자의 노 동그라미, 구직급여의 구, 출산휴가급여의 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고용보험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개만.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그래서 두 문자 노예 구출입니다. 그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물어보기 좋겠죠.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임기를 정해서 임용되는 공무원들. 그래서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 동그라미 치세요. 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임용되면 지체 없이 의사를 확인해서 왜요? 가입 의무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안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겠죠. 지체 없이 확인을 해서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지금 4줄인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이 의사를 확인해서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신청한다. 노동부 장관에게. 이렇게 압축시키셔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공무원이 원하면 공무원 동그라미 치세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동그라미, 직접 가입 동그라미.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때 노동부 장관은 이 공무원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기관장한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요. 두 문자 딸게요. 가입 신청한 날의 다음 날 갓 동그라미, 신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별정직 공무원 가신다 해서 가신다. 그 다음에 탈퇴도요. 탈퇴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탈 동그라미, 신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탈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가입을 원해서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이 굳이 돈만 나가고 별로인 것 같은데 해서 탈퇴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다시 가입 불가하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이직할 수 있잖아요. 임기제 이런 거니까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들어가거나 사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취득하면요. 가입 기간을 합산은 해준다. 합산 동그라미. 별정직 공무원 정리해보면요. 임의 가입이다. 내가 원하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이 신청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탈퇴 가능해요. 근데 탈퇴했다 재가입은 안 된다. 근데 탈퇴했어도 그 가입 기간은 나중에 합산은 해준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 납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동그라미 치세요. 고용보험, 보험 종류 몇 개예요? 종류?
아까 여러분들 그 112페이지에 6번 볼 때 우리 뭐 했냐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랑 고직사업보험료 두 개로 걷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별정직 공무원은 그 중에 뭐만 낸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그리고 2분의 1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 반가로 1번부터 4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로 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그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은 법에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고용보험 가입해야겠죠. 반가로 2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동그라미. 이 수급자를 근로자로 보고 이 수급자한테 자활급여를 주는 보장기관을 뭘로 보겠어요? 사업주로. 그 다음에 이 수급자가 만약에 생계급여 수급자면은 고직사업만 적용을 한다. 생계급여 동그라미, 고직사업 동그라미. 잘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로 보아 가입한다.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이 자활급여를 임금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 걷겠다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머릿속에 일단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징수법에서 사실 더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기는 해요. 취득일 한번 보시면 자격을 얻는 날이겠죠. 일단은 고용된 날 동그라미 치세요. 고용된 날 뭐예요? 입사한 날. 내가 처음에 일 시작한 날. 그 다음에 2번. 법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한번 슬래시 치시면요. 이 무슨 경우예요? 법 적용 제외 누구 있었어요? 개인 과수원인데 근로자 4명 사용하는 요런 데 일하는 그 근로자 적용 제외죠. 근데 개인 과수원 하다가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거 이해 만약에 안 가실 것 같으면 옆에 예시 하나 써주세요. 개인 과수원으로 하고 있었어요, 운영을. 그리고 근로자 4명입니다. 근데 4월 1일자로 대표님이 법인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적용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농업, 임업, 어업이면서 법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적용. 이게 바로 동그라미 2번 경우죠. 그러면 이 사람 언제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요? 4월 1일. 적용을 받게 된 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60시간 미만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월에 100시간 일하기로 했다. 그럼 그날부터는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3번.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요. 카페 오픈 준비 멤버 이렇게 써주세요. 카페 오픈 준비 멤버.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우리가 알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냥 이렇게 영업을 하던 카페에 고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픈 준비 멤버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나오고 했는데 거기 가게에 테이블도 놓고 메뉴도 개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일을 시작한 거는 2월 10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리 메뉴도 만들고 하면서 일을 하니까 진짜 일 시작한 건 언제예요? 고용된 건 2월 10일. 근데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고 진짜 영업 시작한 게 4월 1일이에요. 그럼 고용보험 언제부터 취득하나요? 4월 1일. 이게 동그라미 3번의 의미예요. 성립일
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날이 아니라 언제 자격을 취득합니까? 성립한 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시로 들지 않고 그냥 이해가 안 가시면 선지에 나왔을 때 암기 말고는 이제 답이 없게 되시는 거죠. 4번 한번 보시면 자영업자 성립한 날 동그라미 치세요. 자영업자는 좀 특이한 경우가요.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 쉽게 말하면 원래는 가입 대상이 아닌데 열어준 거예요. 원하면은 가입해 이렇게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조금 매출이 떨어져서 폐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용보험 가입해야겠다 라고 해서 신고하면은 그때 성립하거든요. 그날에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성립한 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5세 미만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가신다 동그라미. 가신다. 예술인이랑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15세 미만이면은 적용 제외예요. 아직 내용을 안 해서 이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 다시 피보험자 누구죠? 근자 예노. 예술인 노무 제공자 가입해야 돼요. 근데 15세 미만이면 적용 제외. 근데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원하면. 저는 15세 미만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고용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면 언제 취득을 합니까?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일에서 다음 날이 붙는 건 유형이 몇 분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다. 5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만약에 근로자예요. 1번. 필요하시면 옆에 적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근로자가 3월 1일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깜빡한 거예요. 취득 신고하는 거를. 그래서 6월 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 그럼 이 사람 언제 취득해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취득일. 고용된 날. 신고를 늦게 해도 3월 1일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15세 미만의 노무 제공자나 예술인이에요. 이분이 3월 1일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놓쳤어요. 깜빡하고 6월 달에 신고했다. 그러면은 6월 구체적으로 6월 10일에 신고했다고 할게요. 깜빡하고. 그럼 언제 취득합니까? 가입 신청 다음 날 6월 11일자의 취득.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가신다랑 취득일의 차이. 그쵸? 반괄호 2번 가셔서 이제 상시를 보실게요. 언제 자격을 잃느냐. 동그라미 3번, 4번 먼저 보시면요. 이직의 2 동그라미, 사망의 4 동그라미, 다음날 둘 다 동그라미. 2, 4 다음날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4 다음날.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에는 그만두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어때요? 가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상실. 요렇게.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셔서 소멸한 경우 한번 보면은 사업장을 폐업시키는 거예요. 폐업. 그러면 언제자로 상실해요? 소멸한 날 상실. 소멸한 날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서 보시면 근로자의 어떤 분이 적용제외에 해당하게 됐을 때 뭐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일하다가 60시간 미만 일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요. 그 날부터 상실하겠죠.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가 4월 1일부터는 50시간 일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그럼 언제부터 상실해요?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탈신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지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분들은요. 신청 다음날 가신다 탈신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길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5분인데 10분 쉬시고요. 이어서 나머지 내용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할게요.